사전 질문을 받은 걸 중심으로 세 분 발표자님들에게 그 중에서 질문을 제가 하나씩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오늘 발표가 어떠셨는지를 마무리하는 멘트로 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만 아마 토의가 아닌 그냥 정리하는 자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자분들의 그 정리를 듣기 전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이터표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바로 쓸 수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생각과 질문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 달리 그 채팅창에 질문이 아주 막 왕성하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지막까지 세 분 발표자분이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는지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발표자분들이 지금 노범래 교수님이 방금 발표를 마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사회자의 권한으로 사전 질문을 받은 걸 중심으로 공석기 박사님, 그리고 백지원 연구원님, 그리고 노범래 교수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범래 교수님은 채팅창에 한번 보시면 교수님이 분석하신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서 답변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사실 공석희 박사님이 발표하신 시민사회 운동하고 네트워크 분석가 여러분이 발표를 잘 들으셨는데요. 공석희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이 자료를 찾아보면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에서 네트워크 분석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석희 박사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연구 주제에서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요. 시민사회 운동에서 재미있는 건 관계 맺기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사회 관계라고 얘기하는 배우자 관계나 일반적인 관계와는 다른 시민사회 운동은 좀 더 자발적인 관계 맺기이기 때문에 사회 변화를 포착하는 데 굉장히 탁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인 그 관계 맺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 아까 발표에서도 소개해 주셨는데 밀크티 얼라이언스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새로운 관계 맺기와 시민사회 운동 연구 주제가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서 네트워크 분석을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겠고요. 백지원 박사님께는 지금 정말 전통적으로 네트워크 데이터를 수집하시고 그거에 아주 근거해서 엄격한 네트워크 연구들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궁금한 게 지금 주로 이제 우리나라 얘기만 아주 완벽한 컴플릿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맥락이 달라지는 외국에 살아가 되면 이런 네트워크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노범래 교수님은 이런 질문을 어떤 분이 주셨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이긴 한데 이게 어쨌든 사실 그냥 특정 미디어, 특정 사례 케이스 스터디하고 차이가 있을까? 굉장히 재미있는 미시적인 분석이긴 한데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평등 연구라는 조금 더 일반적인 주제로 끌어올 수 있을까? 이런 미디어 분석들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서 발표자분들의 정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희 박사님 먼저 답변해 네,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그 사전 질문을 우리 코스타에서 보내주셔서 사전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이렇게 좀 메모 좀 했는데 우리 사회자께서 더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조금 그거를 하기보다는 네 그것도 하겠지만은 그것을 답을 하면 훨씬 더 질문하신 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 아마 아마 저 시민에 대해서 아마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민사회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쓴 책의 주민과 시민사회라는 그 책 제목이 마치 우리가 시민사회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시민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개인적인 네트워크하고 시민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공성이라든지 공익활동이라든지 너무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우리가 문제라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 사회운동 사회, 그러니까 시민사회 스스로도 이권을 중심으로 움직이면 그거는 과연 시민으로서 역할인가. 그래서 단체보다는 1인 활동가들로 더 가는 민주주의 뭐 한계라든지 그런 경험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시민으로서 성장하고 있느냐, 그런 분석에 좀 초점을 맞추면 훨씬 더 재미있는 연구가 되고 또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서울시에 산다고 시민은 아니라는 게 제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얼마나 참여하고 책임을 가지고 또 토론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학습돼 있고 남이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자기만 얘기하는 거는 시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관계 맺기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우리 한국 시민사회는 이러한 시민사회가 언제 등장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당연히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선 엘리트라든지 앞선 분들, 계몽된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 계몽된 끌어가는 식으로 마치 국민운동단체,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원봉사 이런 식으로 그 순응시키고 교육시켜서 끌어가려고 하는 시민 거는 정말 매우 수동적인 의미의 등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1990년대 민주화 이후로 보고 그 시민사회가 제대로 잘 등장해서 시민사회 또 시민 각자의 시민사회의 키워드는 연대입니다. 네트워크가 빠진 시민사회, 사실 시민사회의 비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 연구의 네트워크 분석은 항상 중요하고 개인 시민을 연구하든 조직을 연구하든 국가 간 연결하든 초국적을 연결하든 그 네트워크 분석은 매우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의미에서 아까 시민으로서 그런 특성, 그런 것을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단체들도 90년대 이후에 그런 성격으로 참여했는가? 그러면은 너무 급변한 거죠. 말 그대로 제가 아까 처음에 뭐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와일드 카드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사회 뭐 참여도 하고 막 그랬지만 제가 그런 얘기하면 또 싫어합니다. 왜 와일드 카드냐? 근데 저는 와일드 카드로서의 정체성을 시민사회 단체가 지키지 않으면은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과잉사회 운동사회로 되는 게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와일드 카드와 과잉사회 운동사회는 매우 대척점이다 그렇게 보고, 그러면 와일드 카드로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대안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고 연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연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꾸 개인으로 가고 분리되고 단절되는 것이 한국 시민사회 지금 한계고 어려움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거를 국가 잘못이다, 기업 잘못이다, 남이 잘못이다, 진보냐 보수다 이게 아니라 개인 시민이 제대로 못 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저의 분석이고 그런 평가입니다. 그거를 지금 풀뿌리에서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풀뿌리상에서의 변화와 네트워크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이 네트워크 분석 또 사회학 또 사회과학의 미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얘기하는 아까 밈 운동이라든지 글로벌한 차원의 운동.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도 탑다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피스는 막 탑다운 했는데 이제도 그린피스도 바뀌고 있어요. 자기들이 탑다운으로 조직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캠페인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네트워크로 형성되는 그런 파워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노범래 선생님이 발표한 것처럼 그런 개별적인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의 변화, 이런 다이내믹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 탑 조직들이. 그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네트워크 분석이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NGO들도 변화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변화를 읽기 위해서는 뭐 빅데이터 분석 다 필요하고요. 네트워크 분석 필요한데 그런 방향으로 네트워크 연구가 시민사회 연구, 시민의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정리 답변과 정리해 주신 내용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다음에는 백주원 박사님의 답변과 정리하시는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네트워크 방법론에 대한 인기와 관심은 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미 굉장히 많고요. 또 외국에서 학술적으로도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코넬 시카고 대학에서도 린다 웨이트 같이 실은 저희 K샵은 미국의 NIH에서 펀딩을 받은 NSHAP이라고 하는 연구의 한국 버전입니다. 그래서 코넬 대학에서 린다 웨이트 교수님께서 저희 연구에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주실 만큼 많은 기여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건강과 사회연결망 연구는 굉장히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연결망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도 한 3, 40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K샵에서는 네임 제너레이터라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친밀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하고요. 그 사람들의 특성을 하나씩 기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간단하게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있다 없다 아이솔레이션의 개념에서 그것만 측정해도 충분히 건강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소셜 인게이지먼트라 그래가지고 조금 전 발표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친구의 수가 아니라 내가 사회에 참여,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 연결망의 수가 있다 없다, 뭐 많다 적다보다도 또 내가 나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심리적인 외로움을 느끼는지도 살펴보는 그런 척도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또 발전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으로 그럼 이 K샵에서 완전 연결망 데이터를 구축한 것처럼 꼭 완전 연결망이 자아중심 연결망보다 더 좋은가? 라는 꼭 완전 연결망으로 측정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실은 회의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연구 논문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계속 자아중심 연결망 조사로도 개인의 구조적인 특징, 브로커리지 롤 같은 것도 측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모든 전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 설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완전 연결망의 결과와 비슷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앞선 발표, 연민식 교수님 발표에서 모털러티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 한 사람의 네트워크에서의 고립이 아니라 자신은 친구가 많다고 생각하고 연락할 친구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네트워크 포지션이 자기가 속한 그룹의 포지션이 전체 마을 단위로 보았을 때에는 세그리게이션 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연결망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꼭 자아중심 연결망보다 완전 연결망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측면의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주원 박사님의 제가 사전 질문을 잘 정리하시고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범래 교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세 가지 방향으로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어떤 개별 작품들에 대한 케이스 연구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일반화한 논의들을 끌어내는 그런 연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지만 일종의 그 데이터 기반 질적 연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다루는 작품이 충분히 어떤 개연성이라든지 혹은 핍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보한 작품이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어떤 사회과학 이론이라든지 혹은 그런 설명 체계가 이 작품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그 이론에 대한 이해를 다지는데 또 좀 중요한 이론적 의의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작품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케이크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케이크가 참 재밌는 게 여기 보면 그 근세라고 카스텔 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케이크라고 그 케이크로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그 케이크라고 하는 게 보다 더 잘 살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거기 보면. 근데 마지막에 보면 그 딸이 왜 케이크를 들고 이렇게 파티에 가잖아요. 그 가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그들과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고급진 언어를 사용하고 영어도 그때그때 잘 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경계를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가 마지막에 케이크 갖고 가다가 사망하지 않습니까? 끔찍하게. 그 케이크라고 하는 것이 하층이 상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상징적으로 그려지는 모습들이 이게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케이크가 왜 잡히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들이 좀 잡히는 게 작품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세 번째는 좀 확장성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왜 우리 뭐 인공지능 활용한 뭐 챗봇 개발이라든지 상담봇 개발 이런 거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문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대화 로그들이 쭉 있을 때 그 대화 로그들을 어떻게 대규모로 정제하고 그 과정에서 키워드를 어떻게 선별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시나리오에 한정되는 부분인데 이 시나리오 데이터에 대한 일종의 방법론적 연습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쌓이는 경험들이 결국은 그와 같은 좀 확장된 방식으로 이걸 활용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확장성의 측면에서 방법론적으로 좀 의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은래 교수님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예, 시간을 항상 제가 10분 정도 더 쓰겠다고 하고 아마 30분을 더 쓰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오늘 굉장히 귀한 발표를 저희가 급작스런 사정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듣고 완료하고 완주했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드리자면 아마 네트워크 분석, 저는 질적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서 네트워크 분석의 이 굉장히 화려한 기법들이 잘 이해가 되는 건 아닌데 공통점은 뭐냐면 질적 연구를 해도 똑같이 도달하는 결론을 네트워크 분석이 굉장히 같이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미시 분석이라는 이름이건 어떤 이름이건 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막연히 생각하거나 우리가 그냥 그냥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 네트워크 분석은 이렇게 잘 보여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점에서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노범래 교수님 발표 자료를 보면서 되게 놀라웠던 거,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얼만큼 탐색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그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 자료들을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스페인의 어떤 기자가 그럼 당신은 혁명을 꿈꾸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봉준호 감독이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자기는 아주 냉정하게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거다라는 멘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노범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네트워크 분석을 하면 그 숨겨져 있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네트워크 분석의 가장 큰 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희 데이터 페어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영상 마지막에 자료원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찾아볼 만한 네트워크 분석 데이터나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개념을 활용한 연구들을 보여주는 영상이 마지막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거 이제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 시간을 많이 뺐었지만 저희가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발표자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조금 더 시간 잘 지켜서 데이터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